죽으면 죽는 것이지. 내 곡간이 비는 꼴은 못 본다. 올해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세금은 2배로 거두어라.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떼약볕이 쏟아지는 가파른 산길 위로 무거운 뗄나무를 지게 짊어진 16살 소년 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낡고 거친 베옷이었습니다. 얼굴과 손발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영락없는 가난한 초동의 행색이었지요. 하지만 땀방울이 맺힌 소년의 이목구비는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북극성처럼 단정하고 수려했습니다. 곱게 뻗은 등허리와 당당한 걸음걸이에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양반가의 기품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윤이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눈먼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이냐? 오늘따라 발걸음 소리가 무겁구나. 이 떼약볕에 산을 오르내리느라 고생이 많았지. 어머니의 근심 어린 목소리에 윤은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팻마루로 다가갔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은 운이 좋아 화력이 좋은 참나무를 많이 구했사옵니다. 내일 장터에 내다 팔면 어머니의 기력을 보충할 약첩은 거뜬히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구 이 녀석아. 어미 약은 신경 쓰지 말래도 그러는구나. 내 녀석 얼굴이 반쪽이 되었을 텐데 내 눈이 멀어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는 것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팝나무 꽃처럼 새하얀 쌀밥을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윤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뼈만 남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상민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지만 윤의 맑은 눈빛만큼은 천문과 지리를 꿰뚫어 볼 듯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부엌으로 향하는 소년의 발걸음에는 바위처럼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언젠가 이 지독한 가문과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억울하게 몰락한 가문의 이름을 반드시 되찾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윤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던져 넣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자신의 뜨거운 결의를 다시 한번 불태웠습니다. 먼 옛날 경상도 굽이진 산자락 깊은 곳에 청운곡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준하고 짙은 안개가 자주 끼어 예로부터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평화롭던 이 고을에 하늘에 매서운 노여움인지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무려 새해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계곡의 맑은 물길은 바싹 말라붙어 흉한 모래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늙은 어미의 주름진 손등처럼 애처롭게 패여 있었지요. 야속한 떼약볕만 연일 내리쬐어 남은 곡식마저 잎사귀부터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험한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마저도 동이 나면 질긴 풀뿌리라도 캐어다 흙탕물에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 간신히 숨을 이어갔지요. 들녘에서 일하던 촌부들은 무딘 괭이를 집어던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 비 한 방울 내려주시지 않는단 말인가. 촌장의 탄식은 뜨거운 모래바람에 섞여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핀 들꽃조차 고개를 숙인 채 바싹 말라 죽어가는 참혹하고 애통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참담한 백성들의 사정과는 달리 고을 관아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 조학규는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는 탐관오리 중에 탐관오리였지요. 그는 흉년이라는 핑계를 대며 오히려 나라에 바칠 세금을 2배로 늘려 거두어들였습니다. 내 창고가 비어가는 꼴은 단 하루도 볼 수 없으니 나달 하나까지 싹싹 긁어오너라. 동원 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화려한 비단 부채를 붙이던 사또 조학규는 호통을 쳤습니다.
매를 든 아전들은 사또의 불호령에 백성들의 낡은 초가집을 이잡듯 뒤지며 부서진 솥단지마저 빼앗았습니다. 내년에 뿌릴 씨앗으로 무명천에 꽁꽁 싸매어둔 한 줌의 벽시마저 사정없이 빼앗기는 광경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굶주려 우는 갓난아이를 부둥켜 안고 애원하는 젊은 안악의 치맛자락을 뿌리치고 포졸들은 벽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졌지요. 가뭄으로 갈라진 흙길 위로는 무거운 세금 가마니를 짊어진 촌부들의 피눈물 나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소달구지가 지나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백성들의 뼈가 으스러지는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문턱을 넘는 벽가마니들은 사또 조학규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 천장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방이 허리를 깊숙이 굽히고 아첨하는 뱀 같은 얼굴로 사또 조학규에게 아뢰었습니다. 사또 나리의 크신 덕분에 관아의 곳간은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틈 없이 가득 찼사옵니다. 사또 조학규는 기름진 얼굴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아의 높다란 담장 밖으로는 줄인 배를 안고 쓰러지는 백성들의 억울한 신음이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기름기가 가득 찬 사또 조학규의 귀에는 그 어떠한 곡소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커먼 머릿속에는 고을의 더 큰 재물을 차지할 흉악한 계략만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지요. 메마른 대지 위로 검은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며 청운곡에는 거대한 피바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음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는 정성스레 모은 뗄나무를 지게에 싣고 장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짙은 한숨소리가 깔려 있었고 새로 부임한 조학규 사또의 잔혹한 수탈에 대한 원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윤이 땔감을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훔치던 찰나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왈패 무리가 앳된 낭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험악한 행패를 부리고 있었지요. 아니 객주 어르신의 귀한 딸내미 아니신가. 이리 고운 얼굴을 하고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있는 왈패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낭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낭자는 장터에서 이름난 객주의 딸 다나였습니다. 다나는 두려운 기색을 꾹 누른 채 꼿꼿한 자세로 왈패들을 노려보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길을 비키지 못할까? 대낮부터 한량처럼 몰려다니며 약한 이를 괴롭히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우리 아버지가 아시면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경을 칠 것이다. 오호라 성깔 한번 매섭구나. 관아 사또 나리께서 우리 뒤를 봐주시는 것도 모르고 감히 아비 뒷배를 믿고 까부는 것이냐? 어디 그 매운맛 좀 볼까? 왈패 우두머리가 억센 손으로 다나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유는 지체 없이 지게 작대기를 움켜쥐고 왈패들 몰래 장터 차이를 지탱하는 굵은 동아줄로 다가갔습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줄을 끊어버리자 거대한 천막이 우르르 무너지며 왈패들의 머리 위를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 눈송아리.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리고 왈패들이 천막에 깔려 우왕좌왕하는 사이 유는 다나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낭자 서두르시지요. 이쪽입니다. 유는 다나를 이끌고 미로 같은 장터 골목을 이리저리 내달려 무사히 몸을 피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인적이 드문 뒷골목에 다다르자 다나가 흐트러진 치맛자락을 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나서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몹쓸 꼴을 당할 뻔했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낭자. 험한 꼴을 보고 사내로서 그저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니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댁으로 무사히 돌아가시지요. 유는 덤덤하게 대답하고는 짧은 목례를 남긴 채 다시 복잡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나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기품을 잃지 않는 소년의 든든한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장터에서의 소란이 지나가고 청운곡에는 겉보기에 평온한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는 변함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고 어머니의 봉양에 온 힘을 쏟았지요. 하지만 맑게 갠 하늘 아래로 흐르는 공기는 어딘가 묵직하고 비릿한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문은 마치 가뭄에 말라가는 논바닥처럼 바싹 타들어가며 공포심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탐욕스러운 조학규 사또가 관아의 운수가 막혔다는 핑계를 대며 마을의 수호 공간인 선앙당 산의 울창한 숲을 베어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선앙당 산자락의 명당을 자신의 맷자리로 독차지하려는 흉악한 수작이었지요.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낮은 목소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봐, 자네도 들었나? 사또 나리가 기어이 선앙당 산에 손을 대시려나 보네. 아이고 말도 마세. 선앙신이 노하시면 가뭄이 아니라 아예 고을씨가 마를 텐데 쯧쯧. 어쩌자고 저런 무리수를 두시는지 모르겠어. 무리수는 무슨. 나라에 바칠 진상목을 핑계 삼아 제 속을 채우려는 속셈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나?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이 입만 뻥긋해도 경을 칠 테니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안악들의 대화를 들은 유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앙당 산자락은 자신의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척박하지만 소중한 선산이 자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는 짐짓 태어난 척 약첩을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기다 길을 터주라는 광군의 호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마침 사또 조학규의 화려한 가마 행차가 오만방자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마 옆을 지나치던 방자가 실수로 발이 걸려 넘어지며 가마문을 살짝 스쳤습니다. 가마가 흔들리자 화가 난 조학규 사또가 창틀을 붙잡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어찌 이리 매사에 덤벙대는 것이냐. 대감을 모시는 가마를 어찌 그리 함부로 다루냔 말이다. 아이고 사또 나리 죽여주옵소서. 소인이 불찰로 발이 걸려 그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자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하는 순간 바람에 나부끼는 사또의 비단 관복 소매 끝자락이 윤의 시선에 꽂혔습니다. 관복 끝자락의 수놓아진 문양을 본 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관리들이 쓰는 기품 있는 학이나 호랑이 문양이 아닌 어딘가 조잡하고 험악한 짐승의 발톱 같은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친 산적 무리가 자신들의 표식으로 쓸 법한 문양이었습니다. 가마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위화감과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소년의 머릿속은 복잡한 의문으로 가득 찼고 청운곡을 덮친 고요함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또 조학규의 탐욕스러운 마수는 기어이 윤의 가족이 사는 허름한 초가집까지 뻗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탐내던 명당 자리가 바로 윤의 선산이었고 사또는 선산을 강제로 빼앗고자 무고한 백성에게 간악한 계략에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하늘마저 슬퍼하듯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리던 날 윤이 산에서 나무를 해지게에 지고 하산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포졸들의 험악한 고함과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이 지게를 내던지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살인문은 박살이 나 있었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요. 포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연약한 몸을 거칠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어미에게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하는 것이냐.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윤의 사자우 같은 호통에 움찔하던 아전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오호라, 내 놈이 바로 그 도둑놈의 자식이로구나. 내 놈의 어미가 관아의 구율미를 훔쳐 숨겨둔 것이 발각되었느니라.
당장 연행하여 국문할 것이니 내 놈도 순순히 오라를 받거라. 뭐라? 맹인인 제 어머니가 어찌 그 무거운 쌀가마를 훔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백성을 수탈하려 들다니 천벌이 무섭지 않으냐? 조잘조잘 시끄럽구나. 증자가 확실한데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어서 끌고 가거라. 어머니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아들이 다칠까 걱정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윤아, 너는 상관 말고 도망가거라. 내 놈들이 어미에게 어찌 이리 잔인하게 구느냐? 내 자식은 상관없으니 나만 데려가거라. 어머니, 부디 조금만 견디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혀내겠사옵니다. 어머니가 포졸들에게 무참히 끌려간 뒤 쑥대밭이 된 집안에 홀로 남은 유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어머니의 약첩을 어루만지는 소년의 주먹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올 만큼 꽉 쥔 두 손에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고 선산을 지켜내기 위해 유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권력에 전면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소년은 벌떡 일어나 옥사가 있는 관아 쪽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갸다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세상을 향한 지혜로운 심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여명이 채 밝기도 전에 유는 밤새 갈무리한 결연한 의지를 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굳게 닫힌 관아의 육중한 문을 두드리는 소년의 주먹에는 피가 맺혀 있었지요. 졸고 있던 포졸들이 화들짝 놀라 창을 교차하며 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문을 두드리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사또 나리를 뵈러 왔소. 내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고 당당히 내 길을 청하러 왔으니 당장 길을 비키시오. 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백에 포졸들은 흠칫 놀라 길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동원뜰 한가운데 들어선 윤은 툇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아침부터 술상을 받고 있던 조학규 사또를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사또 나리의 3가지 수수께끼를 푼다면 억울하게 갇힌 제 어머니를 당장 풀어주시옵소서. 만약 제가 하나라도 풀지 못한다면 이 목숨과 선산을 모두 사또 나리께 바치겠사옵니다. 당돌한 소년의 목소리가 동원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조학규 사또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고 수염을 어루만지며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참으로 발칙하고 맹랑한 놈이로구나. 일개 핏덩이 상민 녀석이 감히 관아의 사또에게 내기를 청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로군. 사또 나리께서는 고을 제1의 명당을 손쉽게 얻을 기회인데 어찌 마다하시옵니까? 백성들 앞에서 저의 무지함을 밝히고 사또 나리의 지혜를 뽐내실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사또 조학규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일개 초동 녀석이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관아의 막강한 권력과 자신이 낼 어려운 문제를 풀리 만무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눈에 가시 같던 선산마저 들이는 수고 없이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자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내 놈의 그 오만한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마. 내일 아침 동원 마당으로 고을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개적인 내기를 벌일 것이니 목을 씻고 기다리거라. 운명을 건 내기를 단 하루 앞둔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유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싸늘한 밤바람을 맞으며 빈 앞마당을 끊임없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뽀얀 안개가 살인문을 넘어 마당으로 스멀스멀 스며들더니 기이한 복색을 한 백발의 노인이 호련히 윤회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험준한 선앙산의 오랜 전기가 빚어낸 듯한 노인은 달빛 아래서 낡고 해진 부채를 유유자적하게 흔들고 있었지요. 노인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신비로웠으며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긴 듯 했습니다. 근심이 깊어 이 아름다운 달빛조차 시리게 느끼는구나.
어린 소년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참으로 무겁고 가혹하도다. 노인의 묵직한 목소리에 윤은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르신은 뉘시옵니까? 이 야심한 밤에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셨는지요? 허, 나는 그저 산천을 떠도는 늙은이일 뿐이지. 내일 큰일을 앞둔 터라 내 지나가는 길에 시조나 한 수 읊어주고 갈까 하네. 노인은 껄껄 웃더니 들고 있던 낡은 부채를 탁 접으며 알쏭달쏭한 옛 시조 한 수를 허공에 툭 던졌습니다. 바위는 흙을 단단히 누르나 흐르는 물은 무거운 돌의 무게를 기꺼이 품을 줄 아는 법이지. 흐르는 물이 무거운 돌을 품는다 하셨사옵니까? 어르신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윤이 고개를 들어대묻는 찰나 노인은 불어오는 바람결에 흩어지는 짙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윤은 밤하늘에 둥그렇게 떠오른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노인이 남긴 시조의 깊은 뜻을 수백 번 곱씹었습니다. 다음 날 다가올 목숨을 건 첫 번째 시련의 해답이 그 짧은 구절 안에 숨어 있음을 직감한 소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관아의 동원 마당에는 희대의 내기를 구경하려는 고을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사또에 대한 두려움과 소년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사또 조학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나타나 마당 한가운데 노인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를 가리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 약속대로 첫 번째 문제를 내겠다. 저기 저 청근은 좋게 넘어 보이는 바위의 무게를 어떠한 저울도 쓰지 말고 정확히 달아보거라. 털끝만큼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저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냐며 웅성거리고 고개를 젓는 찰나 윤의 맑은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윤은 간밤에 선왕산 노인이 들려준 시조를 떠올리며 당당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나리, 저울 없이 무게를 달기 위해 연못에 띄울 커다란 나룻배 한 척과 잔돌들을 내어주시옵소서. 배와 돌멩이를 다오. 허, 이 녀석이 정녕 미친 것이로구나. 좋다. 어디 한번 마음껏 재주를 부려보거라. 사또의 비웃음 속에서도 윤은 침착하게 관아 연못에 나룻배를 띄우고 장정들을 시켜 거대한 바위를 조심스레 배 위에 싣게 했습니다. 바위의 육중한 무게로 배가 깊숙이 가라앉자 윤은 뱃전에 물이 찰랑이며 차오른 선을 먹물로 또렷하게 그었지요. 이후 바위를 다시 무트로 내리고 배가 아까 그은 먹물선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작은 돌멩이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마침내 배가 멈추자 윤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배에 실린 이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 무게를 달아 합치면 저 거대한 바위의 무게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아옵니다. 물의 부력을 이용한 소년의 경이롭고도 명석한 지혜에 숨죽이고 구경하던 백성들의 입에서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년의 완벽한 승리에 사또 조학규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간악한 사또는 백성들 앞에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이 요망한 요술을 부려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하였으니 당장 옥에 가두어 매우 쳐라. 저놈의 뼈와 살을 분리해주마. 사또나리, 사대부의 도리를 저버리고 만백성 앞에서의 약속을 이리 쉽게 깨뜨리시는 것이옵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시옵니까? 윤이 거세게 항변했지만 포졸들이 살기를 띠며 밧줄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순간 구경꾼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다나가 넘어지는 척하며 윤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나는 다급한 손길로 윤의 옷깃 속에 작게 접힌 서찰 하나를 몰래 찔러 넣고는 이내 인파 속으로 사라졌지요. 윤은 포졸들에게 결박당하기 직전 재빠르게 등 돌려 서찰을 펼쳐 그 내용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곳에는 사또가 몰래 빼돌린 구율 및 장부의 진짜 은닉처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은 포졸들을 거칠게 밀치고 사또에게 성큼 다가서서 오직 사또만이 들을 수 있는 싸늘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객주 창고 밑바닥에 숨겨둔 붉은 표지의 구율미 장부가 감찰 어사의 손에 들어가 세상에 드러나도 정녕 좋으시겠사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약점이 폭로될 위기에 처한 사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팽팽한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서 사또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내 오늘은 운수가 사나워 이만 물러갈 것이니 포졸들은 당장 저놈을 풀어주고 물러가라.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청운곡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윤을 돕고자 아비의 객주 창고 깊숙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비밀 장부를 훔쳐내어 마을 변두리의 허름한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볏짚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도령 여기 있사옵니다. 사또가 빼돌린 구율미가 적힌 진짜 장부이옵니다. 낭자, 어찌 이리 험하고 위험한 일을 하셨사옵니까? 들키기라도 했다면 낭자의 목숨마저 위태로웠을 것이옵니다. 도령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깟 장부 하나 훔쳐내는 것이 대수겠사옵니까? 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나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사또의 명을 받은 광군들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온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식광군들이 옵니다. 어서 이쪽으로 몸을 숨기시지요. 매서운 눈초리의 광군을 피해 윤과 다나는 비좁고 먼지가 자욱한 헛간 구석의 볏짚 더미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군화 발소리와 서슬 퍼런 칼집 부딪히는 소리에 두 사람의 숨결이 점차 가빠졌습니다. 달빛 한 줌조차 허락되지 않는 어둡고 좁은 공간 속에서 윤과 다나의 어깨가 맞닿고 옷깃이 스쳤습니다. 두려움에 가늘게 떠는 다나의 손을 윤이 조심스레 감싸쥐자 떨리는 두 손끝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맞닿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피어난 따스한 화롯불처럼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는 두 사람의 쿵쾅거리는 심장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도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피어나는 애틋한 연모의 정은 어둠 속을 밝히는 은은한 매화 향기처럼 짙고 깊게 헛간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서로가 유일한 안식처임을 굳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음에도 평화는 아침 이슬처럼 짧게 끝이 났습니다. 사또 조학규는 눈의 가시 같은 윤을 단번에 제거하기 위해 더욱 흉악하고 치졸한 덫을 놓았지요. 관아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오던 신물인 천년 옥두꺼비를 윤의 낡은 초가집 아궁이 속에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을 들고 들이닥쳐 다짜고짜 윤의 집을 짓밟았습니다. 당장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 관아의 신물을 찾아내거라. 포졸들이 솥단지를 걷어차고 아궁이를 파헤치자 잿더미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옥두꺼비가 굴러나왔습니다. 사또나리, 말씀하신 대로 이 도적놈의 아궁이에서 옥두꺼비를 찾았사옵니다.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감히 관아의 보물을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저놈을 묶어 하옥하라. 관아의 신물을 훔친 대역죄인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쓴 윤은 억울함을 호소할 틈도 없이 거친 오라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온 다나마저 윤을 감싸려다 사또의 흉악한 수하들에게 무참히 끌려갔습니다. 사또나리, 윤도령은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댈 뿐이 아니옵니다. 제발 명찰하시옵소서. 시끄럽다. 저 계집도 도적의 한패가 분명하니 별채광에 당장 가두어라. 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지하 옥사에 갇히게 되었고 다나 역시 차디찬 광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목이 달아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울
백성들은 숨죽여 눈물만 훔칠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횡포 앞에 청운곡의 희망은 차갑게 식어가는 화토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퀴퀴한 지하 옥사에서 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모진 매질로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소년의 총기 어린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때 몸을 뒤척이던 윤의 시선이 감옥 구석의 축축한 돌벽에 멈추어 섰습니다. 누군가 손톱이 짓무르도록 긁어파낸 듯 벽에는 검붉은 핏자국으로 쓰인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벽을 더듬으며 핏빛 혈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청운곡에 진짜 부임할 예정이었던 조학규 사또가 억울하게 죽어가며 남긴 원통한 유서였습니다. 나 조학규는 흉악한 산적 무리에게 목숨을 잃고 관인을 빼앗기니 참으로 원통하도다. 누구든 이 글을 보거든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윤은 피 끓는 혈서를 읽으며 머릿속에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원에 앉아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사또는 진짜 사또를 죽이고 신분을 위장한 산적 두목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사또의 관복 소매에서 보았던 기이한 문양이 바로 산적 패거리의 표식이었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충격 속에서도 윤은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모두 맞추며 두 주먹을 바위처럼 불끈 쥐었습니다.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기가 고울을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년의 심장은 분노로 펄떡였습니다. 핏빛 진실을 마주한 윤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윤은 억울하게 몰락한 가문을 숨기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한 상민의 허울을 쓰고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 잔악한 산적 무리가 사또 행세를 하며 죄 없는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지요. 윤은 옥사바닥에 엎드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어머니와 다나를 구하는 것을 넘어 윤은 이 고을 전체를 위선자의 더러운 손에서 구해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두운 옥사 안에서 윤은 비루한 상민의 말투를 완전히 버리고 본래 자신이 지녔던 사대부의 기품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하늘의 지엄한 뜻을 거스른 짐승만도 못한 자들을 내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소년의 몸속에 흐르던 양반가의 꼿꼿한 피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며 단단한 각오로 굳어졌습니다. 내일 열릴 처형식은 윤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가짜 사또의 끔찍한 허물을 벗겨낼 거룩한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윤은 온매무새를 다듬고 꼿꼿하게 앉아 동이 트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공개 처형 날이 밝았고 관아 마당에는 처참한 몰골의 윤이 오라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가짜 사또 조학규는 승리에 도취한 얼굴로 백성들 앞에서 윤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관아의 보물을 탐한 저 흉악한 도적놈의 목을 당장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어라. 망나니가 시퍼런 칼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 윤이 고개를 번쩍 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선의 지엄한 법전인 경국대전을 능멸하고 만백성을 기만한 천인공노할 산적놈은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 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창하고 기품 있는 한양 사대부의 언어에 동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기를 무고한 자를 해한 자는 차명에 처한다 하였거늘 내 놈은 진짜 조학규 사또를 참살하고 관복을 훔쳐 입은 파렴치한 산적이 아니더냐. 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진짜 사또가 옥사에 남긴 혈서의 내용과 관복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으며 매섭게 논박했습니다. 내 놈이 어찌 진짜 사대부란 말이냐. 학식의 근본인 사서삼경조차 모르는 무지랭이가 아니냐. 글줄이나 읽는 척하며 양반 행세를 하던 가짜 사또는 윤의 유려한 논리와 뿜어져 나오는 기백 앞에 미천을 드러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성들은 얼어붙은 듯 가짜 사또의 무식함과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진실의 무게 앞에 관아 마당은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가짜 사또라는 정체가 완벽히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그의 눈빛이 야차처럼 섬뜩하고 잔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양반의 고상한 가면을 집어 던지고 숨겨두었던 흉악한 산적 수하들을 관아 마당으로 소리쳐 불렀습니다. 수작 부리지 마라. 저놈의 목을 치고 여기 있는 놈들을 모조리 베어버려라. 가짜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관아 곳곳에 숨어있던 산적들이 험악한 무기를 들고 짐승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칼을 휘두르며 동원 마당을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지요. 가짜 사또는 밧줄에 묶인 다나를 억지로 끌고 와 그녀의 가녀린 목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입방정을 떤 대가로 내 놈의 두 눈앞에서 이 계집의 목부터 베어주마. 사또 행세를 하던 짐승아. 죄 없는 낭자는 당장 놓아주고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유는 포박된 몸으로 바닥을 기며 절규했지만 칼날은 자비 없이 다나의 하얀 목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나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맺혔지만 낭자는 끝내 비명을 지르지 않고 윤을 향해 애틋하고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피할 곳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윤은 선왕산 노인이 주었던 낡은 부채를 품속에서 간신히 꺼내 들었습니다. 소녀는 평소 갈고 닦았던 천문과 풍수의 깊은 지식을 동원해 그날의 기류 변화와 거센 산바람의 길을 정확히 읽어냈지요. 윤은 등 뒤로 묶인 결박을 풀고 몸을 날려 마당 구석에 피워둔 거대한 화톱불을 향해 부채를 힘껏 붙였습니다. 흐르는 물이 무거운 바위를 품듯 거센 바람아 이 더러운 악당들을 모조리 삼켜버려라. 윤의 외침과 함께 믿기 힘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불씨가 거대한 회오리를 치며 솟구치더니 동원 마당의 마른 모래를 집어삼키며 하늘을 찌를 듯한 돌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눈을 뜰 수 없는 거센 모래폭풍이 마치 선왕산 산신이 크게 노하여 내린 벌처럼 산적 무리를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아이고 내 눈. 산신령께서 노하셨다. 어서 도망쳐라. 초자연적인 기현상의 혼비백산한 산적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거친 돌풍 속에서 윤은 단숨에 달려가 다나의 결박을 풀고 그녀를 따뜻한 품에 안아 무사히 구했습니다. 흙먼지가 어느 정도 잦아들자 혼자 남은 가짜 사또는 품속에 재물을 쓸어 담으며 도망치려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윤이 호랑이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도망칠 길을 원천봉쇄했지요. 네 이놈. 하늘에 그물이 성긴 듯하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거늘 어딜 도망치려 하느냐. 가짜 사또는 도끼 품은 눈으로 품에서 예리한 비수를 꺼내 들고 윤을 향해 짐승처럼 덤벼들었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마당 위에서 억울한 자들을 대변하는 소년과 흉악한 산적 두목의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사또의 비수가 윤의 어깨를 스치며 붉은 피가 튀었지만 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사또의 멱살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서로 엉켜 바닥을 구르던 바로 그 순간 가짜 사또의 품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청운곡의 진짜 사또임을 증명하는 고귀한 관인과 호패였습니다. 땅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진실의 증표를 두고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숨막히는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기며 부딪혔습니다. 가짜 사또가 악착같이 관인을 집어들려는 찰나 천둥 같은 호령이 동원 마당을 쩌렁쩌렁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마패를 번쩍 높이 치켜든 건장한 장정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며 도망치던 가짜 사또 일당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이는 다나가 별채에 갇히기 직전 목숨을 걸고
한양에 띄웠던 구율미, 비리, 고발 서찰이 마침내 조정에 닿은 덕분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당 중앙에 위엄 있게 서서 가짜 사또의 극악무도한 죄를 낱낱이 꾸짖는 동안 또 다른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사출도를 이끈 젊은 관원은 피투성이가 된 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1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신 전조판서 윤대감 만하님의 유일한 적손이 아니시옵니까? 윤은 조정의 간신배들에게 억울하게 가문을 잃고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던 명문가의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숨죽여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의 깊은 아픔이 모두 씻겨 내려가며 마침내 윤은 빼앗긴 가문의 이름을 찬란하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밝혀지자 억울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가짜 사또 일당은 추상 같은 법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가짜 사또가 곳간에 가득 쌓아두었던 탐욕의 재물과 곡식은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모두 공평하고 풍족하게 나누어졌지요. 어두운 옥사에 갇혀 아들 걱정에 피눈물을 흘리던 윤의 어머니도 마침내 밝은 햇살을 보며 늠름해진 아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아네 아들아, 내가 기어이 이 어미와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구나.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윤의 어깨를 적실 때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진 청운곡에는 기적처럼 하늘에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새해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굵은 빗방울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며 쌓아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에 시원한 빗물이 고이고 바싹 죽어가던 풀잎들이 다시 푸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단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기나긴 가뭄과 폭정의 그늘이 거친 고을 곳곳에는 잃어버렸던 환한 웃음꽃이 다시 활짝 피어났습니다. 윤은 조정에서 내려준 높은 벼슬자리를 정중히 마다하고 청운곡에 남아 백성들을 위한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부정한 탐욕은 결국 끔찍한 파멸을 부르고 참된 지혜와 굽히지 않는 의로움만이 세상을 구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와 서당 앞마당에는 팝콘처럼 새하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서당 마루에 의젓하게 앉아 글을 읽는 윤의 곁으로 다나가 다가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도령, 차가 식기 전에 목을 축이시지요.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참으로 듣기 좋사옵니다. 낭자가 끓여준 차 향기가 매화꽃 향기보다 더 깊고 달구려. 낭자가 곁에 있어 내 마음이 이리 평온하오. 부드러운 봄바람이 살랑이자 만개한 매화꽃잎이 눈꽃처럼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타오르는 화롯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웠던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마음은 마침내 활짝 핀 꽃봉오리처럼 환하게 열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사필기정이라 하였듯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독이 된다는 깊은 여운을 남긴 채 청운곡의 이야기는 평화롭게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